안녕하세요, 올빼미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 살펴볼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문법 내신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문법 시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준비 혹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문법은 첫 번째 의문의 체계와 의문 현상을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 과정에서 의문 체계 자음표 같은 것들 혹은 모음표 같은 것들을 암기했던 기억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문 현상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비음화, 유음화 개념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심화 확장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의문의 체계, 의문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글 맞춤법 부분입니다.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떤 표기를 주고 나서 이 표기가 적절한 것이니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를 주로 물어봤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그것이 왜 적절하고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원리를 물어보는데 초점을 좀 더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1번과 2번 부분이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1학기 시험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높임, 사피동, 시간, 부정, 인용 표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높임 표현과 관련해서 어떤 문장을 주고요. 이 문장이 주체 높임법이 쓰였니, 객체 높임법이 쓰였니, 상대 높임법이 쓰였니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주체 높임법이 쓰여졌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주체 높임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문법적인 요소들이 무엇이있니를 물어봅니다. 즉,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사용했니를 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중세국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중학교 과정에 연장선상이 있긴 한데 중학교 과정에서 한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창제원리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한글, 훈민정음에 해당하는 실제 중세국어 당시의 자료를 제시해주고 그 자료에 해당하는 중세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1, 2, 3번의 요소가 4번으로 함께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 2, 3번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4번 중세국어에 해당하는 부분의 학습도 그리 어려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방학을 준비를 잘하고 충실히 보내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학습들을 미리 선행해 둔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3월에 학교 수업이라든지 혹은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문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문법은 결국 암기다. 이 말 듣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이 암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암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용어를 충분히 이해하며 암기해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열심히 암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작아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문법적 용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시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번 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문현상 중에 국외음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학생들이 단순 암기할 때 어떤 식으로 암기하냐면 첫 번째 줄에 쓰여 있는 것처럼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는 것이 국외음화다라고 외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암기는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래쪽과 같기 때문입니다. 빈몸소리 디귿 티읕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의 영향으로 새잎천장 소리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어문 규정에 나오게 되는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디귿,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만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험에 있어서 포인트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지점입니다. 잇몸 소리 디귿, 태닙천장 소리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잇몸 소리와 새닙천장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나는 위치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조음 위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잇몸 소리에서 새닙천장 소리로 조음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음 체계표와 관련해서 그 자음 체계표를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물어봅니다. 즉 자음 체계표에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을 채워봐라고 문제를 낸다면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그 자음 체계표를 활용하게끔 하는 거죠. 그 자음 체계표가 활용되어진다면 잇몸 소리인 디귿, 새닙천장 소리 지읒, 치읓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인지한 학생들이 조음의 위치가 바뀐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디귿, 지읒, 치읓으로 바뀐 게 아니라 잇몸 소리가 새닙천장 소리로 바뀌었다. 즉 조음의 위치가 바뀌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디귿,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나 반모음 이가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외워야 되는 거죠. 문법을 암기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태소입니다. 형태소의 종류 중에 하나가 형식 형태소인 거죠. 그럼 형식 형태소를 알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문법 개념이 있을 건데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밭이랑 논이랑이라는 문장이 있고 밭이랑에 잡초가라는 문장이 있다고 볼게요. 둘 다 밭 뒤에 이랑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시작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단어는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단어는 실질 형태소라는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준다면 밭이랑 논이랑이라고 할 때 이때 이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밭이랑의 잡초가라고 했을 때는 이 단어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잇몸소리 디귿,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새닙천장 소리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밭이랑 논이랑이라고 했을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밭이랑의 잡초가라고 했을 때 밭이랑 부분에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맞지가 않죠. 그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실제 정확한 발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드리는 수업이 아니고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밭이랑 논이랑 할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밭이랑이 됩니다. 밭이랑의 잡초가라고 했을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니은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이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의 차이가 형식 형태소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법적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그 개념을 깊이 있고 확장성을 가진 이해로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즉, 그러면 이 다양한 예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출제를 하는 선생님이 무엇을 참고하시는지 알 수 있다면 그 자료에 있는 예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은
네이버 카페에 공부하는 올빼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카페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개념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실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시험을 출제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는 대표적인 자료가 한국어 어문규범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국립국어연구원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한국어 어문규범이라고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면 문법은 암기다 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했던 것처럼 국외음악, 즉 의문현상에 대한 것이 이번 시험 범위다 라고 한다면 한국어 어문 규정에서 의문현상과 관련된 사례를 확인할 때 의문현상은 소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동시에 표준발음법과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례들을 열심히 메모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중에 3장 소리에 관한 것을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예시들이 충분히 있고 해설들까지도 존재하죠. 이 자료를 그럼 이 다운로드를 받거나 혹은 웹페이지 상에서 그대로 확인하셔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때 들었었던 예시들의 또 다른 것들을 추가해 놓으면 되겠죠. 혹은 자기 정리를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단권화를 할 것인데 그 단권화한 노트에 여기 있는 어문 규정의 개념들을 혹은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더 메모해 놓는다면 좀 더 수월하게 개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내신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 세 번째 단계인 건데요. 내신 문제를 보다 보면 우리 학교 문법 문제는 내신형이야 수능형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신형이든 수능형이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1번과 2번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문법이 내신형이냐 수능형 그리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번 화면에는 실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의문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보기를 보면 국어의 의문 변동은 일반적으로 교체, 탈락, 축약, 첨가로 나눌 수 있다. 교체는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이고 탈락은 원래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것이다. 첨가는 없던 의문이 새로 더해지는 것이고 축약은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의문이 되는 것이다. 한편 한 단어에서 여러 의문 변동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럼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건 뭔가요? 1, 2, 3, 4, 5번에 주어진 이 단어들의 어떤 변동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럼 이 어떤 의문 변동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의문 현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 것도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의 발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음은 앞 단어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디음절에 초성으로 옮겨가 발음되는 현상이다.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곧바로 연음이 일어나지만 아, 어, 오, 우, 위, 들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음절의 끝수를 규칙이 먼저 적용된 이후에 의문현상이 일어난다. 이번에는 보기를 참고하라 그랬거든요. 보기의 설명을 읽어봐도 이해가 바로 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되는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학생들이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태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바탕으로 아래쪽에 문제를 푸는 거죠. 구별을 쉽게 해준다면 왼쪽 편에 해당하는 것은 내신형이고요. 오른쪽에 해당하는 것이 수능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수능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나 제시문 형태로서 문법적 개념을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 개념만 언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식으로서 외우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개념에 해당하는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수능 형태에 해당하는 문법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라면 시험 문제의 유형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생님이 앞에 얘기했던
문법 공부를 하기 위한 1번의 과정과 2번의 과정, 즉 문법은 암기다. 두 번째는 다양한 예시를 활용해보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다면 내신 형태냐 수능 형태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신 기출 문제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내신 기출 문제는 각 학교 도서관에 PDF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입학한 이후에 도서관에 가서 그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유료 사이트들 중에서는 족보닷컴에 전국의 각 학교들 기출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출비는 네이버 카페인데 무료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자료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형태들이 여러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 모의고사, 2022년 6월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여러 연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가 묶여있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모의고사 문제집들 보게 되면 문법만 모여 있는데 그 문법을 각각의 개념별로 모아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내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시중 문제집들 중에서 개념별로 분류된 문제집을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이버 카페에 공부하는 올빼미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카페에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개념별로 이미 다 분류해 놓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좋겠죠. 자, 이렇게 고등학교 문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관련된 얘기를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문법은 결국 암기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정확한 문법적 용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최대한 많은 예시를 활용하자. 세 번째, 내신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보는 것도 좋은데 내신 기출문제들은 학교 도서관이나 족보닷컴이나 기출비나 혹은 공부하는 올빼미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 문법 공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낯설어하는 문학 공부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